이번 대선이 거의 남북전쟁 이후에 최악의 분열상 속에서 치러졌다고 하는데 그걸 이제 어떻게 치유하고 통합적인 그 정치를 보이느냐. 자력 당선이라 보기 어려운 측면들이 좀 있습니다. 거기다 이미지를 더해준 것이 오바마와 그리고 이번에 해리스 부통령, 실질적으로 블랙 라이브스 매터라고 하는 그 흑인 그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 앞으로 그런 쪽에 눈치를 많이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정치할 거라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미셸 오바마예요. 트럼프가 뭐에 꽂히면은 계속 이제 한을 품고 살거든요. 근데 아마 굉장한 한을 좀 품고 있을 겁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대선이 끝났습니다.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 승리 선언을 했습니다. 뭐 미국 선거인단 제도 아시겠지만 선거인단 뽑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뽑는 그런 형식이기 때문에 내용상 뭐 바이든 대통령이 이미 탄생했다 이렇게 봐도 뭐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 놓고 박원석 정의당 전 국회의원, 이준석 미래통합당 전 최고위원과 얘기하겠습니다. 박 의원님, 미국 대선 뭐 하여튼 드라마틱하게 펼쳐졌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뭐 인정할 수 없다 이러면서 소송전으로 끝까지 가겠다라고 하고 있고 측근들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좀 하고 있고 공화당 수뇌부도 머리가 복잡한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미국 상황 뭐 어떻게 보세요? 역시나 이게 막판까지 굉장히 쫄깃하게 선거가 진행이 됐고요. 네. 일단 이른바 러스트벨트라고 하는 주 경합지에서 지난번 대선과는 다르게 트럼프가 무너진 것이 결국엔 승패를 가르지 않았나. 네. 그리고 그 무너진 원인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이제 코로나19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게 가장 크고, 네. 그리고 이제 일종의 이제 인종주의적인 그런 태도를 트럼프가 너무 강경하게 취하는 바람에 그에 대해서 이제 반발하는 그런 반발 심리가 커졌던 게 아닌가 싶고요. 지금 뭐 버티고는 있는데 저 버틸 수 있겠습니까? 뭐 20년 된 전통도 아니고 네. 뭐 백수십 년 된 그런 전통인데 트럼프 평소 저 형태로 봐서는 또 드라마틱하게 또 나오는 모습을 연출할 가능성도 아니 있는 뭐 거 아니에요? 이제 트럼프가 끝까지 저렇게 불복하는 모습을 취하다가 네네. 정말 그 사상 최악의 그런 패배자 오명을 쓰고 네. 쫓겨날 건지 아니면 적당한 시점에 슬그머니 뭐 야반도주를 할 건지 지켜봐야 알겠습니다만 바이든 입장에서는 급할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내년 1월 20일 날 어차피 취임식은 정오에 열려야 되는 거고 네, 예. 그 전까지 이제 당선자는 법원이 가리든 뭐 가릴 거고 이제 뭐 천천히 물론 이제 인수 과정이 좀 매끄럽지 못하고 그동안의 전통이 깨진다는 이제 그런 부담은 있지만 그건 뭐 바이든 당선인이 져야 될 부담은 아닌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그 이번 대선이 거의 남북 전쟁 이후에 이 최악의 분열상 속에서 치러졌다고 하는데 네. 그걸 이제 어떻게 치유하고 네. 이제 통합적인 그런 그 정치를 보이느냐가 바이든에게는 최대의 과제가 아닌가 싶고. 타임지도 표지를 치유의 대통령 뭐 이렇게 이제 바이든을 지칭을 했던데 이준석 최고는 미국 대선 총평을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바이든은 이번에 자력 당선이라 보기 어려운 측면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언급했듯이 결국에는 바이든이 트럼프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표를 받아 당선된 거지 본인에 대한 지지세가 강했던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자기 기반을 구축할 것이냐 네. 했을 때 저는 이번에 빚진 사람들이 좀 있다 봅니다. 오바마한테 특히 빚을 많이 졌거든요. 오바마. 어쨌든 그 소수자라는 이미지를 가진 사람들이 민주당 표를 쓸어 담으면서 당선된 경우가 많았었는데 이번에 바이든은 그렇게 보기에는 주류에 가깝거든요. 왜냐 이 사람이 72년도에 상원의원이 처음 됐어요. 나이 30살에. 벌써 50년 전입니다. 직업이 상원의원하고 부통령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정가에 완전히 주류로 자리 잡은 사람이기 때문에 도전자 이미지는 약간 약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엔 거기다 이미지를 더해준 것이 오바마와 그리고 이번에 해리스 부통령 이런 사람들이 많이 기여를 했고 실질적으로 블랙 라이브스 매터라고 하는 그 흑인 그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 거기 빚을 많이 졌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쪽에 눈치를 많이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일부에서 나오는 얘기이긴 하지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내년에 78세입니다. 우리 나이로 취임하면 78세 역대 미국의 최고령 대통령이 되기 때문에 4년 뒤에 다시 재선을 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벌써부터 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카멜라 해리스 이번에 부통령 첫 여성 부통령이자 흑인 아시아계 최초 부통령
이 상당히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4년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죠. 뭐 그때 가서는 체력이 뭐 바이든이 여전히 돼서 한 번 더 나가겠다 하면 현직 대통령이 나간다는데 그걸 경선하자고 붙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지금까지 미국 네. 대통령 선거 역사상. 네. 그래서 바이든으로 갈 텐데 그게 아니라면 카말라 해리스한테도 기회는 오겠지만 뭐 부통령이라고 따놓은 당상이라는 거는 없지 않습니까? 네, 뭐 지난번에 바이든 같은 경우에도 뭐 본인이 포기하긴 했지만 그래서 4년 뒤를 지금 섣불리 예측하기는 어렵고 다만 이제 이전의 부통령들의 위상과 그 역할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다. 왜냐하면 미국 부통령은 사실은 유고시의 의미가 있는 의전 부통령이잖아요. 예, 예. 사실 역할이 없어요. 상원 의장인데 예. 그건 뭐 그냥 일종의 회의 진행하는 사람으로서의 의장이고 캐스팅 보터로서의 그러니까 바이든도 8년 했는데 우리가 잘 기억 못해요. 기억 못해요. 오바마만 기억하죠. 의장이고 네. 바이든은 그래도 실세 부통령이었다고 해요. 워낙 그 오바마가 갖고 있는 짧은 경력을 네. 긴 어떤 정치 경험과 이런 걸로 보완해주는 역할을 해서 꽤 역할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이전에 뭐 딕 체니 같은 경우도 역할이 있었죠. 워낙 네, 강경한 네, 그 매파였기 네, 때문에. 근데 그 이전의 부통령들을 보면 정말 기억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 그에 비해서 그 카멀라 해리스가 가진 바이든과는 대조적인 그런 역동성 이런 게 아마 미국 국정에 조금은 다른 형태로 투영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저는 근데 이제 그 아까 말했던 빚진 사람들한테 네. 이제 바이든이 인사를 하는 걸 보면 이제 알 수 있거든요. 아, 인사를 어떻게 하느냐, 인사 정책을. 오바마 같은 경우에도요. 집권 1기 때 보면은 가장 고민의 지점이 뭐였냐면은 경선 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아하, 예. 그래서 국무장관이라는 자리를 네. 이제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거는 클린턴이 민주당 내에 갖고 있는 지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언론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여기 대해서 예측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차기 권력 또는 이런 곳으로 오바마 계열의 인사가 어느 정도 지분을 가질 수 있겠느냐. 아, 저는 여기에 가장 대표적으로 오바마계 인사 중에서 가장 상품성 있고 경쟁력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정치할 거라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미셸 오바마예요. 아하. 이런 사람들에 부인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예,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면은 역할을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이냐. 만약 오바마 대통령이나 미셸 오바마가 역할하고 싶었을 때 그 지분을 안 놔줄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런 지점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이고. 이래서 지금 이제 그 민주당의 홍익표 의원님인가요? 홍익표 의원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런 거 분석하시는 걸 봤는데 네. 과연 오바마 2기가 될 것이냐 아니면 바이든만의 색채가 있을 것이냐에 대해 가지고 아직까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지금은 아직까지 인수위 구성이나 이런 것이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은 인수위 구성과 처음에 장관직 인선에서 바이든 왜냐하면 70대인데 아무래도 인맥풀이라는 것이 70대 같이 가거든요. 그럼 상대적으로 젊은 풀을 들고 오려 그러면은 오바마 행정부 때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이준석 대구 분석대로라면 미셸 오바마든 뭐 카멀라 해리스든 간에 민주당 쪽에서 미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 후보가 그 여성 대통령이 또 탄생할 가능성이 뭐 높은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에요. 뭐 충분히 예측할 만하고요. 사실은 지난번 이제 힐러리 클린턴이 출마했을 때 네. 가장 그 관심이 모아졌던 바가 그거였잖아요. 그렇죠. 거의 그래서 근접했다고들 생각을 근접했었죠. 했었죠. 예, 그때 뭐 직전까지 다 클린턴이 이긴다고 네. 모든 정치 분석가들이 예측을 했었으니까. 근데 그게 좀 이제 유보된 상황이고 아마 다음번 대선 정도에는 정말 당선에 근접한 그런 여성 후보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요. 저는 뭐 오바마 행정부 시절의 인물들이 다수 들어가는 건 불가피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어쨌든 8년 동안 부통령을 지냈기 때문에 네. 당연히 그 네트워크가 겹칠 수밖에 없고 이번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도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오바마의 정치적 지분도 당연히 예. 고려가 될 거고 다만 이제 바이든 인사의 이 하이라이트가 뭐냐 이게 이제 아직 안 나온 거죠. 예를 들자면 이제 이 인자가 국무장관이잖아요. 부통령이 아니고 누구를 국무장관이 지명하느냐겠죠. 국무장관을 누구를 지명하느냐 이런 게 이제 가장 관심을 가지고 관측할 대목이고 그리고 재무부 장관도 마찬가지예요. 네. 재무장관도 뭐 연준 이사회 의장에 버금가는 그런 경제적으로서 중요한 비중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누구를 재무장관으로 지명하느냐 예. 이것도 하나의 관측 포인트고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관심사는 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그룹이 있어요. 거기에 이번에 한 6명인가가 그 하원 의원에 다 당선이 됐습니다. 민주적 사회주의자를 네. 그 자칭하고 있는 그 AOC를 비롯해서 그리고 이 사람들이 선거 때 일종의 이제 정책 라인에 들어가서 그린 뉴딜 공약을 관철시켰고 그 20조 달러를 투자하겠다. 네. 앞으로 몇 년간에 걸쳐서 네. 이런 이제 공약 바이든의 공약도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그 민주당 내에 가장 좌파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진보라고 할 수 있는 이 샌더스 그룹이 과연 내각에 들어가느냐, 향후에 임명되느냐, 요직에 이것도 하나의 중요한 관전 포인트일 것 같아요. 네, 이번 같은 경우 이제 트럼프가 지금 소송을 뭐 여러 군데 하겠다라고 해서 이게 더 늦어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전체로 정리가 좀 어느 정도 돼야 정리가 될까요? 미국은 투표용지가 이제 펀치카드 방식이거나 OMR 방식이거든요. 얘는 자동 개표예요. 그러다 보니까 펀치카드라 하면 뭐 이렇게 뚫었는데 약간 뭐 찌꺼기가 남아가지고 안 읽히거나 이런 게 가능할 수 있는데 OMR은 그런 게 적고요. 지금 문제되는 것들은 OMR 방식이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 표 격차가 굉장히 급하게 줄어들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몇천 표 단위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려면 그때부터 논리가 튀어야 되거든요. 조직적 부정이다. 뭐 다 매수됐다. 우체국부터 다 매수됐다 이런 거거든요. 거의 트럼프 대통령 주장이 그러니까 선관위 우체국 다. 그렇죠. 근데 이게 한국보다 더 어려운 게 뭐냐면은 민경우 의원이 하는 주장은 뭐냐면은 선관위 우체국 다 의심스럽다 이거는 야당이니까 할 수 있는 주장이에요. 근데 지금 트럼프는 뭘 하냐면은 자기가 그 선거 앞두고 미국 우체국, 연방 우체국, USPS 거기 국장도 자기가 임명했거든요. 그러니까 우편 우선 먼저 문제 삼기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것들을 문제 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재검표를 막는다는 게 쉽지가 않은 게 애초에 선거인단을 뽑는 선거기 때문에 주 정부에 많은 권한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연방 대법원에서 개입하지 않는 한 주 정부가 모든 판단을 하게 돼 있는데 저는 여기서 봤을 때 이제 트럼프 시위대가 뭐 총을 들고 무슨 뭐 개표소 습격하니 뭐 이런 얘기 나왔지만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게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것 같으면은 바로 주지사는 미국에서는 주 방위군을 투입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민병대 따위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 수준이 아닙니다. 미국의 주 방위군은 예비군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거기는 전투기도 갖고 있어요. 주 방위군이. 그러니까 저는 주 방위군이 투입되는 순간부터 이거는 뭐 아마 굉장히 안정된 상황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상황이 그렇게 길지 않을 수도 있다. 길지 않을 것이고 저는 그리고 그 공화당이라는 곳이 적어도 공화당이라는 곳이 앞으로도 집권을 해야 되는 곳인데 지금 뭐 저희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계속 집권을 해야 되고 하는 당인데 기본적인 상식성과 합리성이 근데 작용할 거기에 거다. 가가지고 무슨 뭐 모두 다 매수됐다 이 정도 논리를 가지고 싸움을 끌어간다는 것 자체가 실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의 국내 여론은 조만간 정리될 거라고 보고요. 네. 또 공화당도 이미 벌써 거리두기에 나서고 있고 트럼프의 일부 측근들만 뭐 부정선거위원 주장에 동조하는 걸로 보이는데 네. 지금 사법적인 문제. 리스크 굉장히 크고 네, 여러 가지 그다음에 재정적 리스크도 굉장히 커요. 네. 그래서 이게 사면권이 사라지고 빚독촉에 내몰리는 순간에 파산하고 감옥 가는 수도 있고 심지어 이혼까지 지금 거론이 돼요. 멜라니하고 이혼까지 거론되고 있어서 그런 리스크들을 좀 줄여보자 어떻게든지 이런 일종의 부여지책이 아닌가 싶어요. 본인의 보신도 있다. 저는 근데 이제 그 트럼프가 뭐에 꽂히면은 계속 이제 한을 품고 살거든요. 예전에 오바마 대통령의 저녁에 초대돼 가지고 오바마 대통령이 백악관 연말 기자 식사 자리에서 트럼프를 앉혀놓고 조롱을 했거든요. 내 출생 의혹 따지고 다니는 트럼프가 앞으로 내 출생 의혹 공개되면은 조금은 더 생산적인 일을 하길 바란다. 예를 들어 아폴로 프로젝트가 거짓이라든지 이런 걸 검증하는 데 시간을 쓰기 바란다. 이러면서 조롱해가지고 그 영상이 있어요 아직까지. 그런데 이번에도 무슨 일이냐면 바이든한테 인간적으로 굉장히 이제 한을 품만한 게 뭐냐면은 TV 토론을 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뭔 말을 했는데 계속 그 클라운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광대. 이 광대 같은 인간이라는 식으로 계속 이제 반박을 했거든요. 미국에서 클라운이라 그러면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입니다. 그 영화 조커에도 보면 클라운이라는 거에 대해 가지고 완전히 조롱하는 길 가는 어린애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이제 아마 보실 텐데 클라운이라가 완전히 우리로 따지면 거의 뭐 도라이 이런 느낌으로 이제 하는 것인데 그런 조롱을 공개적으로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아마 굉장한 한을 좀 품고 있을 겁니다. 미국 선거를 보면서 아마 우리 많은 국민들 그런 생각하셨을 겁니다. 미국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주의의 이른바 전형으로서의 미국은 이제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미국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을 전문가들이 내놓는 이유이고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통합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자꾸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한 이유도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의 선거를 보면서 우리나라 정치 상황도 좀 같이 보듬어 보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